추석 차례를 지낸 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술잔을 내려놓으시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은 방 안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한정식 집은 이제 작은 애한테 넘겨야겠어.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그 식당에 처음 발을 들인 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30년 가까이 운영하시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인사동 골목 안쪽에 자리한 오래된 기와집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낡았지만 품위가 있었고 오래됐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호텔 식음료부에서 11년을 일했습니다. 식재료 관리부터 원가 계산, 공급업체 협상, 홀 운영까지 전반을 다뤄봤습니다. 그 경험이 남편과 처음 연을 맺게 해준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업무차 호텔에 왔다가 저를 만났고 2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식당 일에 깊이 관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의 일이 있었고 식당은 시아버지의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이듬해 봄,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허리 수술을 받으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너 밥집 일 좀 알잖아.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 남편이 부탁했습니다.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 잠깐이 10년이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임시로 돕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회복되시면 다시 제 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리 수술 후 합병증이 생겼고 완전히 회복되시기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점점 식당 운영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처음엔 주방 스케줄 관리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식재료 발주를 제가 맡게 됐고 공급업체와의 단가 협상도 제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예약 시스템을 바꾼 것도 저였고 법인 단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 담당자들과 직접 미팅을 나간 것도 저였습니다. 메뉴판을 새로 디자인하고 직원 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SNS 채널을 개설한 것도 전부 제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회복 후에도 가끔 식당에 나오셔서 앉아 계시곤 했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들과 차를 마시고 주방장 어르신과 예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식당에 얼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뒤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남편은 자기 사업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식당 일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결혼 전에 요리를 배운다며 이 학원, 저 학원을 다니다가 결혼 후에는 일절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나 얼굴을 비췄고 식당에 온다고 해도 홀에 나와 앉아 손님인 척 밥을 먹다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분이 이 식당의 주인이셨고 저는 그분을 도와드린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연말에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건강검진 결과를 보여주시며 네가 없었으면 이 집 진작에 문 닫았을 거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분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고 가족 모두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식당 문을 닫고 온전히 장례에 집중했습니다. 평소 저와 함께 식당을 일구어 온 직원들도 조문을 왔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해온 식재료 납품 업체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들도 오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식당이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49제가 지나고 식당을 다시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일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릅니다. 시아버지가 안 계신 빈자리를 채우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슬픔을 잊게 해줬는지도 모릅니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 저는 식당을 이틀 임시 휴업하고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시댁은 경기도 광주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오래전에 마련하신 곳으로 마당이 있고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시아버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차례상 앞에 서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어딘가 작아 보였습니다. 저도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가족이 모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자리. 시동생 내외도 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고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술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한정식 집은 이제 작은 애한테 넘겨야겠어. 저는 그 말을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셔서 제가 무슨 말인지 파악하는데 잠깐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셨어. 나중에 작은 애가 요리도 배웠으니까 식당은 작은 애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저는 시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시동생은 술잔을 들고 시선을 다른 데 두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아내는 시어머니 쪽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뒤늦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말은? 아버지 뜻이 그랬는데 형수가 고생한 건 알지만 그 식당은 원래 집안 식당이고 작은 애도 이제 자리 잡을 때가 됐잖아. 원래 집안 식당.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10년 동안 그 식당을 지키면서 한 번도 내 식당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식당이고 집안의 식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작은 애가 이제 직접 운영해보고 싶다고 했어. 나도 형수한테 미안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잔에 든 식혜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 순간 무언가 마음속에서 결정됐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동생이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뭔가 한마디 더 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 말씀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미리 얘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나도 몰랐어. 저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신이 10년을 그 식당에 바쳤는데 정말 괜찮아요. 남편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서울까지 이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식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이유 없이 식당에 나가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아파서도 아니었고, 일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방장 어르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영업은 평소대로 부탁드려요. 주방장 어르신은 바로 답장을 주셨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쉬세요. 그분은 눈치가 빠른 분이셨습니다. 명절 다음 날 제가 연락을 한 거니까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싶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명절 연휴에도 마음 편히 쉰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식당 잘 돌아가? 모르겠어요. 나 안 나갔어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왜요? 그냥요. 남편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직접 관리하던 거래처 두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납품 일정 확인 전화였습니다. 저는 각각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앞으로는 식당 측과 직접 연락하시면 된다고요. 사흘째가 됐습니다.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잠깐 통화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긴장된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번 주에 식당에 나오실 계획이세요? 아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납품업체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주방장 어르신이 저한테 연락처가 없다고 하셔서요. 메모해 두신 게 없으세요? 사무실 서랍 안에 파일이 있을 텐데요. 그게 파일 내용이 좀 복잡해서요. 제가 잘 몰라서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 네. 죄송한데 저는 지금 그 부분을 직접 도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파일 보시면서 차차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수님, 저번에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 때문에 서운하신 거예요? 저도 사실 그 자리에서 당황했어요.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서운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쉬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식당 홀 담당 직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예약 관련해서 처리가 안 되는 건이 있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예약 시스템 관리자 모드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새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변경하셔야 할 것 같다고요. 직원은 바로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출근 전에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식당이 좀 어렵다고. 그렇군요. 당신 언제 나갈 거야?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가라고요? 그게 아니라 상황이 좀 이러니까 어머니께서 식당을 시동생한테 넘기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쪽 식당 직원이 아닌데 제가 왜 나가야 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화를 낸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냥 물어본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 쉬고 싶어요. 오랫동안 쉬지 못했으니까요. 이틀 뒤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연아,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며느리라고 부르셨으니까요. 네, 어머니, 식당이 좀 힘들다. 거래처에서 납품이 제때 안 된다고 하고 예약 손님들 응대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가 좀 나가줘야 할 것 같다.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번 추석에 식당을 시동생한테 넘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거고, 저는 그게 어떻게 그거고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야, 그게 당장 넘긴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였지.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특별히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 식당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알고 계세요? 알지.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제가 결혼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 일을 맡은 것도 알고 계시죠? 알아. 식재료 단가 협상을 제가 직접 다 했고, 법인거래처를 제가 발굴했고, 예약 시스템도 제가 새로 구축했어요. 지금 한 달 매출의 60% 이상이 제가 유치한 법인단체 손님들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나 시동생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쉬고 싶어요. 그게 전부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소파에 앉더니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앞에 찻잔을 놓아드렸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잖아. 10년을 그렇게 일했는데 나도 너무 모르고 있었어.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신이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남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미안해, 진짜로. 당신한테 많이 기댔으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어머니한테 그 자리에서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제 잘못이 있어요. 너무 조용히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켰고 당연히 알아주겠지 생각했어요. 그게 쌓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로 지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피로가 추석 그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한꺼번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시동생이 식당 앞에 직접 찾아왔다고 홀 직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이 저한테 슬쩍 문자를 보낸 거였습니다. 어쩌면 좀 도와달라는 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틀 뒤 시동생이 저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형수님, 저 좀 봐도 될까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전화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요? 식당 일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날게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시동생을 만났습니다. 시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자리도 앉기 전에 먼저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앉아요. 시동생이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지금 손을 못 쓰고 있어요. 뭘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전화하면 형수님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시고 예약 손님들도 당황하시고 직원들도 제 말을 잘 안 따라요. 10년 동안 형수님이 쌓아놓으신 걸 제가 너무 몰랐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 넘긴다고 하셨을 때 저도 솔직히 욕심이 있었어요. 이제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형수님이 하신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이제야 알겠어요. 납품 단가 파일은 확인하셨어요? 예, 봤는데 여기저기 메모가 너무 세세해서 거래처마다 조건이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업체별로 다 따로 협상한 거예요. 일괄 계약이 아니라요. 시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인 예약 손님들은 담당자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름도 잘 모르고요. 한 분이 형수님이 안 나오신다고 다음 달 예약을 취소하셨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다시 나가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냥 제가 뭘 몰랐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제가 형수님 눈치를 못 봤어요. 형수님이 웃으셔서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저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형수님이 웃으신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였는데 시동생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식당을 가지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엔 도와드린다는 마음이었고 나중엔 그냥 이게 제 일이 됐어요. 그 식당에 정이 든 거죠. 거래처 사장님들도 직원들도 단골 손님들도 다 정이 든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추석 그날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정이 든다는 게 권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외부인이었던 거예요. 시동생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쁜 감정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쉬고 싶었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카페를 나오면서 시동생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래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걷고 싶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식당에서 보낸 10년이 아깝지 않냐고 누군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아깝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 식당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법, 계절마다 바뀌는 식재료를 다루는 법, 오랜 단골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처음 오는 손님들에게 어떻게 첫인상을 남기는지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쌓였습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일주일쯤 뒤 오래 알고 지내던 식재료 납품업체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원장님, 저 때문에 연락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인사동 쪽에 한식 레스토랑 자리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장님이 직접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생각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게 마음 한켠에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제 방식으로 제가 오래 생각해온 방식의 한식을 차려보고 싶다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이 일 이전부터 있었는지 이 일 때문에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 한번 해볼까 싶어요. 뭘요? 식당. 내 식당.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요? 생각 중이에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남편이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요. 내가 지원할게.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이번엔 예전처럼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추석날 시어머니 앞에서 지었던 웃음과는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쪽 식당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주방장 어르신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법인 단체 손님들은 대부분 예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이제 직접 운영을 배워가고 있다는 이야기도요. 저는 더 이상 그쪽 이야기에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지금 인사동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공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12테이블, 예약제로 운영하는 작은 한식 공간, 제가 오래 생각해온 방식으로 계절마다 바뀌는 메뉴로 정성을 아끼지 않는 곳, 이름도 이미 생각해뒀습니다. 아직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나중에 차차 말할 생각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배운 것들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거래처와 쌓은 신뢰도, 손님들과 만든 시간도,
계절마다 식재료를 고르던 감각도 전부 제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10년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였는지도 모릅니다. 추석 그날 시어머니의 말이 저를 밀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래 서 있던 자리에서 이제 걸어 나오게 해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참는 것은 쌓이지만 견딘 것은 제 것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제 계절을 시작하려 합니다.